남미에서 가장 치열한 영토 분쟁 지역으로 부상한 가이아나와 베네수엘라의 사정에 대해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과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베네수엘라가 지금 국민 투표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그 국민 투표가 좀 희한하다면서요. 그 대상이 자기 나라 어떤 뭐 특정한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웃 나라인 가이아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2023년 12월 이제 말이 12월 초였었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조금 들으시기에 지금 앵커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황당한 그런 국민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정부가 현지 시각에 이제 자국민들을 상대로 바로 옆에 나라인 이제 가이아나의 땅을 자국 영토, 즉 베네수엘라 영토로 편입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를 묻는 그런 이제 국민 투표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이제 국민투표는 총 5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찬반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영토 관련해서는 이제 가이아나의 주장을 거부하고 뭐 해당 지역에 새로운 주를 신설하는 등의 그런 이제 항목들이 있었고 이 투표에 대해서 이제 마두로 정부죠.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는 5번을 다 찬성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좀 노골적인 그런 투표 독려 캠페인까지 벌이면서 이제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그 정당성 확보를 하려는 이런 이제 국내적 노력을 보였던 것인데요. 네네. 이제 결과가 또 놀랍습니다. 결과가 무려 95.9%가 이제 이쪽식도 발음이 달라지는데 과야나 에스키바 주를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새롭게 신설하고 해당 주민에게 베네수엘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했다라는 그 지지가 95.9%나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바로 인접 국가의 땅을 그것도 이제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영토에 그 가야나 영토에 비해서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자국 땅으로 편입하고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 이제 베네수엘라 자국민으로 인정하겠다. 이제 이것을 지지한다라는 게 그렇게 이제 거의 압도적인 거의 뭐 이 정도면 100%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수치니까요. 그런 지지로 이제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이제 5월 25일에 7일 이제 베네수엘라의 선거에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이 지역을 또 대상으로 1명의 주지사 그리고 8명의 국회의원을 또 뽑을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실효 지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없는 상황인거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투표를 하겠다는 것이 좀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고 어쨌든 이제 이것을 위해서 국회의 그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그런 법률 개정안까지 그렇게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굳이 비유를 하자면 네. 우리나라가 그 앞에 있는 대마도 후시마 섬을 우리 영토로 하겠다. 네. 그다음에 거기 주민들한테 한국 국적도 주고 네. 국회의원도 시켜주겠다. 뭐 이런 국민투표를 우리나라에서 우리끼리 하겠다는 뭐 글쎄.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네. 이러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이아나가 네.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뭐 베네수엘라 옆에 있다라고 하니까 베네수엘라가 남미에 있으니까 그 금방 어디 있겠구나 그 생각은 드는데 정확히 가이아나가 어디에 있고 지금 분쟁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에세키바라는 지역은 또 어디에 있는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이 남미가 뭐 저도 남미는 아직 안타깝게도 못 가봤습니다만 저도입니다. 네네. 예, 워낙 머니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 느끼시기에 너무 먼 곳이라 이렇게 선뜻 와닿지 않으실 텐데 조금 그 드라마로 좀 화제가 됐었던 수리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네. 그 바로 옆에 있고 베네수엘라와 그러니까 수리남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남쪽으로는 브라질이 워낙 거대한 나라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하고도 이렇게 접경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정글도 이렇게 밀림이 우거져 있지만 또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것이 좀 이따 이제 저희가 또 자세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강이 좀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강이 있습니다. 이제 큰 네네. 강이 에세퀴보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지형을 나누는 그런 경계선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제 밑쪽으로 또 쿠유니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서 그게 또 자연스럽게 또 땅과 땅을 나누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역사적 맥락에서 이제 과거 이제 제국주의의 이런 그 지배가 있었을 때에 이런 강의 모양에 따라서 좀 또 분쟁이 있었던 거라서 네네. 사실 이런 영토 분쟁 문제가 굉장히 오래 전으로 사실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의 한 200년 전까지 얘기가 좀 올라가야 되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그 에세키바라는 이 땅은 말씀드린 그 에세키보 강의 서쪽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반도 이제 크기와 거의 비슷한 그 가이아나 총 국토 면적으로 따졌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광활한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현재 그 가이아나의 인구가 80만 명 정도인데요. 네. 이제 그중에 6분의 1에 해당하는 한 12만 5천 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뭐 워낙 밀림이 이렇게 우거져 있고 굉장히 접근성이 쉽지 않은 지역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역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자원입니다. 네. 이제 금이라든지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이제 자원들이 풍부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누가 이쪽을 차지하느냐를 놓고 제국주의 시대부터 이제 갑론을박이 끊임없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하면 가이아나는 수리남하고 베네수엘라 중간에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그 면적이 한반도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면적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구는 80만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합치면 인구 한 8천만 잡으면 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1%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 앞에서 석유가 터졌는데 어마어마한 석유가 터졌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도대체 얼마나 석유가 많이 나오길래 베네수엘라가 탐을 내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에스키버 강 서쪽 지역이 지금 문제고 네네. 이쪽 지역이 이제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쪽 지역은 이제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지 않았고 또 베네수엘라나 뭐 가야나나 서로 이제 그런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좀 말끔하게 정리가 못된 상태에서 좀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잠시 이 문제는 조금 내려놓다시피 했었었는데 네네. 이 문제가 이제 다시 재점화가 된 것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기름 때문입니다. 이제 석유 때문인 것인데 이제 오랜 탐사 끝에 이제 이 가이아나 광구, 즉 가이아나 입장에서 앞쪽 바다, 대서양 쪽인 거죠. 이제 바다에서 금색이 최대의 석유 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 네네. 2019년 12월 20일에 이제 가이아나 해상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이제 라이자라고 하는 해상 유전에서 네. 첫 원유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이아나 대통령은 이날을 이제 국가 석유의 날 이렇게 선포를 했고 또 시민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당연히 축복이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환호를 했는데 뭐 어느 정도 양이었으면 또 어쩌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양입니다. 양으로 이제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초에는 하루에 이제 65만 무려 4천 배럴을 이제 생산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2027년 말이면 이게 이제 130만 배럴 정도까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이게 어느 수준이냐? 그러면 이제 중동으로 치면은 카타르하고 맞먹는 수준입니다. 네네. 카타르도 이제 지도를 상상해 그 머릿속에 그려 보시면은 그 이제 우리가 걸프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작은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 앞바다에서 이제 나오는 게 있어서 카타르도 그렇게 부국이 된 것인데 그 정도의 이제 엄청난 양이 그 가이아나 앞바다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여기를 이제 이끈 이 석유 개발을 이끈 것에서 이제 등장하는 그 플레이어가 누구냐면 이제 엑소모빌인 거죠. 네네. 이제 엑소모빌이 이끄는 그 스타브룩 블록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석유가 발견이 됐고 지금도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이아나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이제 인구도 작지만 네. 뭐 독립도 뭐 60년대에나 이루어졌었고 6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루어졌었고 해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 나라였었는데요. 이게 거의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 GDP 성장률이 2022년에 62%, 네네. 2023년에는 이제 좀 줄어들어서 38%. 뭐 우리가 사실 2~3%만 경제 성장률이 1년에 나와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할 텐데 지금 거기에 뭐 10배 20배 되는 지금 그런 정도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국민 1인당 매장량으로 치면은 뭐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워낙 네. 인구가 또 작기 때문에 1인당 4,000에서 한 6,200배럴 정도,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1,900 배럴 정도랑 비교를 해도 사우디보다도 1인당으로 따지면 이제 2배 이상이 되는 네. 아무튼 그런 정도의 엄청난 그 석유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런 신흥 석유
부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 네. 찾아봤더니 가이아나가 거의 세계 최빈국 수준이다가 네. 2019년 12월 말에 석유가 이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2020년에는 갑자기 국민 소득이 6,800불 됐다가 2022년에는 18,000불 됐다가 올해는 3만 불이 넘어간대요. 네. 그러니 그다음에 이제 1인당 PPP는 이제 미국보다도 높아질 수 있다. 그야말로 로또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네, 네. 사실은 가이아나의 중요한 산업이 옛날에는 사탕수수였다면서요. 완전히 지금 경제나 사회나 다 바뀌었겠습니다.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근데 참 이 자원이라는 게 흔히 우리 이제 국제개발학에서도 늘 얘기를 하는 게 이것이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것을 또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게 정말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뭐 오래된 우리 국제정치학에서의 그런 담론입니다. 뭐 어쨌든 가이아나는 지금 스타브로크 광구에서 네. 발생하고 있는 이익의 한 50% 정도가 가이아나 정부의 몫입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그 매출의 한 2% 정도에 해당하는 그 몫을 또 로열티로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계약 조건이 지나치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엑선모빌에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나라가 가진 인구의 규모나 또 그 전에 앵커님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런 농업에만 좀 의존하고 있었던 부분을 생각할 때 굉장한 말 그대로 축복에 가까운 수준 그 이상이죠 사실. 그 정도의 그 기회가 온 것은 맞죠. 그래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수도는 이제 조울스타운이라고 하는 그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쪽이 뭐 곳곳이 지금 공사판이라고 합니다. 네네. 뭐 콘크리트, 유리 뭐 이런 걸 다 쓰면서 아주 호화스러운 뭐 그런 시설들, 뭐 주택들도 계속 생겨나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제 경기가 화랑일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고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이제 스타벅스 매장이 그 문을 열어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뭐 대통령이 직접 오시기도 하고 또 주 이제 가이아나 미국 대사님께서도 오실 정도로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미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또 그런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스타벅스 개점했다고 대통령도 오시고 대사님도 오시고 네. 그런데 스타벅스가 아마 미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유전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네수엘라와의 영토 분쟁도 격화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영유권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네.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형이 좀 복잡하고 아무래도 밀림이고 정글인데다가 강이 그렇게 좀 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 지역이 아무튼 역사는 이 유럽 그 제국주의의 그 지배의 역사와도 거의 맞물리는 그런 역사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남미 지역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독립을 선언한 나라에 속하고 1811년에 이제 스페인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일단 선언하고 완전한 독립은 조금 더 후인 1830년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그 에스키보 강에서 서쪽 지역을 이제 자국의 영토로 좀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이아나를 소위 지배하고 있던 세력은 물론 중간에 네덜란드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결국 영국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영국 입장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에스키보 강의 밑에 있는 그 쿠유니 강을 또 기준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석이 서로 달랐던 것인데요. 아무튼 간에 이런 갑론을박이 있다가 1899년에 이제 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해서 이제 좀 중재를 하게 되는데 네네. 이때 사실 또 러시아가 중재에 또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때 영국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쪽이 주장하는 라인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나중에는 결국에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이것은 제국주의 국가들끼리의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암묵적인 무슨 미략 비슷하게 뒤에 이제 그런 깨끗하지 못한 거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어서 네네. 이게 이제 1966년에 제네바 합의를 또 통해 가지고 그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는 그러면 이 문제는 당사국 간의 협상으로 이 사안을 이제 평화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어서요. 네네. 그러면 요컨대 무슨 말씀이냐면 1899년에는 이제 영국의 손이 어떻게 보면 들려졌다면 1966년에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는 베네수엘라가 주장하는 어떤 그런 영토의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을 한 것은 아니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인정이 된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가야나가 66년에 이제 그게 독립하기 바로 한 2, 3개월 전의 사건이거든요. 네네. 이 제네바 합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독립하기 전에 또 아직 영국과 또 베네수엘라가 맺은 것이고. 그래서 가야나 입장은 그러니까 결국은 1899년 그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베네수엘라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국제법적으로도 좀 복잡하고 네네. 이것을 좀 어떻게 깔끔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내도 땅 가지고 분쟁이 있을 때 복잡할 판에 네. 이게 국제적인 상황이고 이게 결국은 식민주의 역사와도 맞물리는 것이라서 이게 깔끔하게 아무튼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고 두 나라 다 어떻게 보면 여력이 안 돼서 좀 덮어놓고 있었던 것이 말씀하신 그 석유 로또를 맞으면서는 다시 한번 크게 이 재점화가 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자기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다. 네, 내가 네. 그렇게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군사적인 행동까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 이게 바다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네. 바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제 삼면이 바다인 나라지만은 뭐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배가 뭐 사고를 입을 수도 있고 뭐 사고적으로 뭐 경계선을 들락날락하게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이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하는 싸움하고는 또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데요. 어쨌든 이제 베네수엘라가 2018년에 그 해군 함정을 보내서 그 엑손모빌의 시추 작업을 조금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좀 행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군이 또 가야나의 어선 2척을 또 몇 주간 억류하고 또 국경 지역에 전투기를 또 출동시키기도 했고요. 전투기까지요? 그래서 네. 이런 좀 아주 미묘한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제 가야나 입장에서 이제 중재를 요청을 했었었고 그래서 유엔은 이제 이 문제를 2018년에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회부를 했지만 이제 베네수엘라 입장은 ICJ에 이거는 관할이 아니지 않느냐 네네. 이제 이런 또 입장이고요. 아무튼 어쨌든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지금 현역이시기도 한 이 마두로 대통령 네네. 이분이 지금 3연임인데요. 아무튼 이분 이후로 뭐 물론 차베스 후계라고는 한다마는 아무튼 이분 이후로 여러 가지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이 안 좋고 또 제재를 받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런 어떤 국내적인 정치 상황 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제재와 맞물려서 이렇게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어떤 외부적인 위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죠. 예. 네. 이렇게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가이아나가 분쟁 중에 있는데 네. 그런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가이아나를 지지하고 있다면서요. 뭐 이게 엑스모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네네. 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국의 기업 엄청난 또 그런 수익도 발생을 하고 있지만 또 투자도 했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 가야나의 그 매장량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렇게 이제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또 당시 이제 당선인하고 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뭐 또 어떻게 보면 앙숙이라면 앙숙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한데다가 왜냐하면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또 차베스의 후계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이제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는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제 반미의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 같은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네네. 여러 가지로 좀 이게 앙숙인 게 있고 말씀하신 그런 미국의 기업이 굉장히 그 이해관계가 깊게 맞물려 있는 것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다 아시다시피 화석연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뭐 기후변화 대응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를 사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에너지 비용을 싸게 가져가는 것에 오히려 방점을 찍고 있는 이제 그런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네. 여러 관점에서 지금 가야나를 확실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편을 들어준다라고 할까요? 지금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니 그것이 또 이제 중국한테는 영 탐탁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제가 찾아보니까 가이아나 인구 아까 82만이라고 했는데 네. 베네수엘라 인구는 무려 2,800만 이렇게 훨씬 더 큰 나라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훨씬 유리하겠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가이아나 손 들어줬으니까 그럼 아무리 베네수엘라 인구가 뭐 3천만이라고 하더라도 게임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중국이 베네수엘라 편을 들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늘 얘기하는 말로는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평화를 선호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무력적인 그런 갈등 상황을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지향하고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중국의 소위 말하는 이제 레토릭이기는 한데요. 게다가 중국이 베네수엘라에도 투자를 많이 했지만 가야나에도 투자를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중립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매우 거친 충돌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태도를 보여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이랑 어떻게 보면 가야나가 밀착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루비오 장관 발언을 좀 인용을 하자면 베네수엘라가 가야나를 공격하거나 뭐 엑손모빌을 공격한다면 매우 그것은 나쁜 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맥락에서 베네수엘라의 영유권 주장을 또 인정해주는 듯한 이제 네. 그런 행보를 보이다 보니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마치 미국과 중국의 무슨 대리전처럼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우려들도 생기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런데 어쨌든 베네수엘라는 뭐 전통적인 산유국이고 네. 그다음에 가이아나도 이제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두 나라가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세계 석유가, 국제 유가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베네수엘라도 워낙 큰 이제 또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죠. 예, 이제 가이아나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정도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유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을 통해서도 보고 있지만 네. 어쨌든 뭐 그 지역에만 의존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나라 사이의 입장 차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석유가 축복이 될지 아니면 재앙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문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